1941년 5월 20일 오전 8시 20분, 엘퓨리드 클라이브 휴m 병장은 크레타 섬의 말렘의 비행장 근처 바위투성이 들판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이 독일 융커스 U-52 수송기들로 검게 변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나이는 30살이었습니다. 그는 더니든 출신의 농장 노동자였습니다. 휴m 병장은 대대 군사 경찰 병장이었습니다. 그는 야전 징벌 센터에서 범죄 병사들을 감독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첫 낙하산들이 지중해의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하얗게 피어났습니다. 이어서 수백 개가 더 펼쳐졌습니다. 그리고 수천 개로 불어났습니다. 독일 공수부대원 팔쉬름 예거들은 종단 속도로 크레타를 향해 곤두박질치고 있었습니다. 휴m 병장에게는 첫 공수부대원들이 지면에 착지하기까지 약 4분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교리는 대대 본부로 돌아가 명령을 기다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맡고 있던 죄수들에게 무기를 주었습니다. 휴m 병장은 모두 총을 잡아라, 지금 당장이라고 외쳤습니다. 23대대의 악명 높은 병사들은 자신들의 간수였던 병장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들은 음주, 싸움, 항명 등으로 처벌받던 병사들이었습니다. 휴m 병장은 그들의 손에 리-엔필드 소총을 밀어넣었습니다. 독일 공수부대원들이 징벌센터 자체에 강화하고 있었기에 질문할 시간은 없었습니다. 첫 팔쉬름 예거가 70야드 떨어진 곳에 착지했습니다. 휴m 병장은 독일군이 낙하산 멜방에서 벗어나기 전에 그를 쏘았습니다. 이것은 크레타에 대한 환영 인사이기도 했습니다. 크레타 전투가 막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8일 동안 휴m 병장은 군사교전의 모든 규칙을 위반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적의 군복을 입고 노획한 독일 소총으로 독일 저격수들을 사냥했습니다. 그는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받을 만큼의 확실한 사살 기록을 세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독일군은 아직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5월 22일 그들은 크레타를 몇 시간 안에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은 엄청나게 틀렸습니다. 그날 아침 2만 명의 독일 공수부대원들이 크레타에 강화했습니다. 이것은 군사 역사상 가장 큰 공수 작전이었습니다. 바로 수성 작전이자 히틀러의 걸작이었습니다. 팔쉬름 예거는 독일의 정예 부대였습니다. 오직 자원자들로만 이루어졌으며 신체 기준은 SOS보다 높았습니다. 평균 연령은 22살이었고 최소 18개월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포트 에벤에마엘에서 벨기에를 11분 만에 제압했으며 로테르담도 4시간 만에 점령했습니다. 독특한 파편 위장 전투복과 점프 헬멧을 착용했던 그들은 스스로를 무적이라고 여겼습니다. 수치적으로도 그들의 자신감은 뒷받침되었습니다. 독일군의 병력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22,750명의 공수부대원과 산악병력이 동원되었습니다. 430대의 융커스 U-52 수송기가 이를 지원했습니다. 280대의 U-87 슈투카 급강하 폭격기가 함께했습니다. 150대의 BF-109 전투기, 90대의 BF-110 중전투기, 그리고 40대의 DO-17 폭격기가 작전에 참여했습니다. 크레타에 주둔한 연합군 병력은 3만 5천 명의 영연방 및 그리스 병사들이었습니다. 겉으로는 좋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10,000명의 그리스군 병사들은 구식 소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00명의 영국군 병사들은 취사병, 행정병, 운전병 같은 지원 병력이었습니다. 실질적인 전투 보병은 2만 명 정도였습니다. 포병은 85무늬 포를 보유했지만 이 중 상당수는 조준경 없는 노획된 이탈리아 포였습니다. 전차는 9대의 마틸다 이 전차가 있었으나 대전차포는 보병에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25대의 구식 경전차도 있었습니다. 크레타를 방어하는 항공기는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영국 공군은 엿새 전에 이미 철수했습니다. 루프트바페는 하늘을 장악했습니다. 하지만 팔쉬름 예거는 그들의 교리에 한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모든 것을 잃게 할 약점이었습니다.
독일 아르제트 낙하산 멜빵은 하나의 라이저로 공수부대원의 등에 연결되었습니다. 이것은 항공기에서 빠르게 이탈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또한 공수부대원들은 앞으로 구르며 얼굴부터 평평하게 착지했으며 손과 무릎으로 충격을 흡수해야 했습니다. 강하 중에는 소총을 휴대할 수 없었습니다. 소총은 너무 무겁고 부피가 컸으며 착지 시 척추가 부러질 수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독일 공수부대원들은 권총, 칼, 수류탄만 휴대하고 강화했습니다. 그들의 소총, 기관총, 박격포, 탄약은 모두 별도로 투하되었습니다. 이 무기들은 완충제가 있는 컨테이너에 담겨 강화구역 곳곳에 흩뿌려졌습니다. 모든 팔씨름 예거는 훈련 방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착지하고 무기 컨테이너를 찾아 소총을 회수하여 부대와 합류하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한 조건에서는 5분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크레타는 완벽한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5월 20일 아침 말렘의 비행장에서는 뉴질랜드와 그리스 방어군이 강하 구역이 내려다 보이는 방어 진지를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3일 전 독일 공수부대원들이 올 것이라는 경고를 받았습니다. 영국 정보부는 독일 암호를 해독했기 때문입니다. 연합군은 모든 독일군 강하의 정확한 시간과 위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팔씨름 예거들은 미리 준비된 살상구역으로 바로 착지했습니다. 훈련된 병사가 노리수를 조작하는 만큼 빠르게 리엔필드 소총은 10발을 발사했습니다. 브렌 경기관총은 분당 500발의 303 브리티시 탄약을 쏟아냈습니다. 비커스 중기관총은 삼각대 거치대에서 분당 600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리스 병사들은 총검으로 아직 낙하산에 얽힌 독일군에게 돌격했습니다. 크레타 민간인들은 올리브 숲에서 나타났습니다. 남자, 여자, 10대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식칼, 도끼, 그리고 오래된 발칸 전쟁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한 노인은 독일군이 일어서기도 전에 자신의 지팡이로 공수부대원을 때려 죽였습니다. 제1강습연대는 프리즌밸리에 126명을 강화시켰습니다. 30분 안에 112명이 사망했습니다. 제3대대는 갈라타스 근처에 600명을 강화시켰습니다. 첫 1시간 안에 400명이 사망했습니다. 5월 22일 하루에만 독일군은 약 1700명의 사상자를 냈습니다. 크레타에서 하루 동안 사망한 독일 공수부대원 수는 이전의 모든 독일 공수 작전에서 발생한 사망자 수를 합친 것보다 많았습니다. 팔씨름 예거는 무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움직이는 표적일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클라이브 휴은 그들의 최악의 악몽이 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5월 22일 오후 4시 휴 병장은 징벌센터 근처의 올리브 숲을 헤치고 나아갔습니다. 곳곳에 시신들이 널려 있었습니다. 독일 공수부대원들은 나무가지에 매달린 채 죽어 있었습니다. 무기 컨테이너는 찢겨져 내용물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20m 떨어진 소총 컨테이너로 기어가려던 부상당한 팔씨름 예거 한 명을 발견했습니다. 독일군은 휴 병장을 보았습니다. 권총을 잡으려고 손을 뻗었지만 너무 느렸고 이미 너무 많이 다친 상태였습니다. 휴 병장은 그를 쏘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독일군이 기어가려던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무기 컨테이너 안에는 카라비너 98K 저격총 한 전기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우저 볼트 액션 방식이었고 7.92 곱하기 57mm 마우저 탄약을 사용했습니다. 29인치 총열을 가지고 있었으며 자이스 7피어 제트 F39 망원 조준경이 장착되어 있었습니다. 4배율 확대 기능이 있었고 터렛 링에 장착되어 있어 조준경을 빠르게 분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래에는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기계식 조종기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독일이 제조한 최고의 저격총이었습니다. 800m까지 정확했습니다. 심지어 국방군 저격수들은 동부 전선에서 자신들의 신형 모델보다 이 총을 더 선호했습니다. 휴 병장은 총을 집어들고 무게를 느껴보았습니다. 8파운드였던 이 총은 리엔필드보다 가벼웠습니다. 조준경은 수정처럼 맑았고 볼트 액션은 비단처럼 부드러웠습니다.
죽은 독일군은 팔쉬름 예거 전투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복은 회색 녹색 파편 위장 무늬였고 겨울에는 흰색으로 뒤집어 입을 수 있었습니다. 매우 독특했으며 모든 독일군은 이것이 정예 공수부대원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흉 병장은 시신에서 전투복을 벗겨 자신이 입었습니다. 그리고 독일 소총을 어깨에 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서 한 가지 생각이 번뜩였습니다. 독일 저격수들은 큰 혼란을 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뉴질랜드 장교들을 노려 사살하고 기관총 사수나 중요해 보이는 모든 사람들을 노렸습니다. 표준 대저격 교리는 아군 저격수들을 보내 그들을 사냥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제는 뉴질랜드 23대대에 훈련된 저격수가 총 3명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더욱이 독일 저격수들은 고지대, 위장, 그리고 뛰어난 광학 장비에 이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대저격수가 독일군처럼 보인다면 어떨까요? 만약 그가 독일 소총을 들고 있다면 어떨까요? 독일군이 그를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여 그들의 진지 옆을 그냥 지나갈 수 있다면 어떨까요? 흉 병장은 카고8K를 어깨에 맸습니다. 놀이쇠를 조작하고 탄을 장전했습니다. 60m 떨어진 나무 모몸통을 겨냥하고 반가쇠를 당겼습니다. 소총이 반동으로 솟구쳤고 그가 조준한 나무 몸통은 파편을 터뜨렸습니다. 완벽했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며 회색 녹색 파편 위장 무늬를 보았습니다. 독일 소총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재정비하려는 팔쉬름 예거들이 우글거리는 올리브 숲도 보였습니다. 표준 연합군 교리는 적의 군복을 절대 사용하지 말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제네바 협약에 따른 전쟁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적의 군복을 입은 채 포로로 잡히면 즉석에서 처형될 수 있었습니다. 흉 병장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의 대대는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저격수들은 발견하기 불가능한 위장 진지에서 뉴질랜드군을 사살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가 자원했습니다. 5월 20일 오후 5시 30분 흉 병장은 뉴질랜드군과 독일군 진지 사이의 무인지대를 통과했습니다. 팔쉬름 예거 전투복을 입은 채 카고8K를 들고 있었습니다. 300m 전방에 독일군 저격수 진지가 있었습니다. 흉 병장은 20분 전에 그 저격수가 뉴질랜드 중위를 사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발이 가슴을 관통했고 중위는 땅에 쓰러지기도 전에 사망했습니다. 흉 병장은 200m 이내로 접근해야 했습니다. 이는 카고8K로 확실한 사살 사격을 할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또한 일이 잘못될 경우 탈출 경로를 확보할 수 있을 만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꼿꼿이 걸었습니다. 숨거나 기어가지 않았습니다. 단지 진지를 확인하는 독일 공수부대원처럼 보였을 뿐입니다. 2명의 팔쉬름 예거가 반대 방향으로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었고 피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한 명이 고개를 끄덕이며 모든 것이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흉 병장은 고개를 끄덕여 답했습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의 독일어 실력은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저격수 진지는 뉴질랜드군 진지가 내려다 보이는 바위 노두에 있었습니다. 영리한 배치였고 시야가 매우 좋았습니다. 저격수는 흉 병장에게 등을 돌린 채 조준경으로 목표물을 스캔하고 있었습니다. 200m. 흉 병장은 무릎을 꿇고 카고8K를 어깨에 가져다 댔습니다. 큰 바위에 총을 기대고 십자선을 독일군의 등에 맞추었습니다. 양쪽 경합골 사이, 즉 몸통 중앙에 맞추었습니다. 독일군의 조준경은 예상보다 좋았습니다. 4배율 확대는 200m 대신 50m 떨어진 것처럼 목표물을 보이게 했습니다. 그는 독일군 군복의 개별 실밥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남자가 숨을 쉴 때 어깨가 움직이는 방식도 보였습니다. 흉 병장은 숨을 절반만 내쉬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카고8K가 포효했습니다. 독일 저격수는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흉 병장은 놀이쏘회를 조작하고 다른 탄약을 장전했습니다. 위협 요소를 살피는 동안 2명의 독일군이 총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바위 노두 쪽을 보고 죽은 저격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그 진지를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습니다. 흉 병장은 180m 거리에서 첫 번째 독일군을 쏘았습니다. 노리수를 조작한 다음 150m 거리에서 두 번째 독일군을 쏘았습니다. 둘 다 쓰러졌습니다. 흉 병장은 60까지 세며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독일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뉴질랜드군 진지 쪽으로 낮게 기어 돌아갔습니다. 아군 진영으로 넘어갔을 때 한 뉴질랜드 상병이 그를 쏠 뻔했습니다. 상병은 그를 독일군으로 착각하고 소리쳤습니다. 흉 병장은 그것이 바로 의도한 바라고 대답했습니다. 흉 병장은 3명의 독일군을 사살했습니다. 노획한 독일 소총을 사용했고 적의 군복을 입었으며 완벽하게 도주했습니다. 전술은 성공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도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이 일을 할 것이었습니다. 독일군이 그를 막거나 크레타가 함락될 때까지 매일 그랬습니다. 다음 7일 동안 흉 병장은 33명의 독일 저격수들을 사살했습니다. 그는 모든 임무에서 팔쉬름 예거 전투복을 입었으며 오직 카구8K만을 사용했습니다. 독일 병사들은 그를 자신들의 동료라고 생각하여 수십 번 그를 지나쳤습니다. 그의 대대장은 망권경으로 그의 잠행을 지켜보며 보고했습니다. 새벽에 그 지역에서 5명의 독일 저격수를 세어봤는데 오전 9시까지 흉 병장이 그들을 모두 사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대대장은 그가 독일 순찰대 옆을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순찰대원들은 그에게 손을 흔들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그는 이 미친 전술이 실제로는 매우 영리하다는 것을 자신의 대대에 설득해야 했습니다. 5월 20일 오전 6시 흉 병장은 23대대 지휘관인 레키 중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는 독일 전투복을 입고 카구8K를 든 채 흙먼지와 독일군의 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레키 중령은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병장에게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흉 병장은 독일 저격수들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도 그들을 사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가까이 접근해야 했고 전투복이 자신을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레키 중령은 흉 병장이 적의 군복을 입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흉 병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레키 중령은 그것이 전쟁 범죄라고 지적했습니다. 흉 병장은 동의했습니다. 레키 중령은 그가 잡히면 처형당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흉 병장은 자신을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레키 중령은 흉 병장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던이든 출신의 농부이자 군사 경찰 병장이었습니다. 저격수로 훈련받은 적도 특별한 자격도 없었습니다. 단지 교회의 종만한 배짱과 독일 소총 한정을 가지고 있을 뿐이었습니다. 레키 중령은 어제 몇 명을 사살했는지 물었습니다. 흉 병장은 3명을 사살했다고 답했고 모두 저격수였다고 덧붙였습니다. 레키 중령은 그 군복을 입고 독일군 진지 옆을 지나갔냐고 물었습니다. 흉 병장은 여러 번 그랬다고 답하며 독일군이 자신을 그들 중 한 명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키 중령은 카구8K를 집어들고 조준경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는 이 총이 우리 소총보다 낫다고 말했습니다. 흉 병장은 훨씬 낫다고 동의했습니다. 4배율 조중형과 독일의 우수한 광학 품질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 엔필드로는 보이지도 않던 300m 거리의 목표물도 식별하고 사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레키 중령은 병사들이 흉 병장을 전쟁 범죄자라고 부른다고 말했습니다. 흉 병장은 자신이 그들을 쏠 독일 저격수 3명을 사살했기 때문에 병사들이 살아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레키 중령은 소총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는 흉 병장에게 하던 일을 계속하고 찾을 수 있는 모든 독일 저격수를 사살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것은 직접 명령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흉 병장은 명령을 인지했습니다. 레키 중령은 이어서 흉 병장을 불렀습니다. 흉 병장이 예 하고 되물었습니다.
레키 중령의 마지막 지시는 잡히지 마라 였습니다. 해얼미가 그 후 7일 동안의 지옥을 어떻게 견뎌냈는지 알고 싶다면 계속 시청해 주십시오. 5월 22일 그는 동생 해럴드가 크레타 섬에서 전투 중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클라이브 헐미가 복수를 위해 나섰을 때 그의 사살 기록은 전설이 되었습니다. 5월 22일 오전 7시 30분 헐미는 홀로 독일군 진지를 추적했습니다. 팔쉬름 예거 스모크는 그를 보이지 않게 했습니다. K-98K 소총은 그를 치명적인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그는 오전 8시 15분에 첫 번째 표적을 찾아냈습니다. 무너진 돌 건물에 있던 독일군 저격수였습니다. 그곳은 훌륭한 위치였습니다. 뉴질랜드군의 보급로를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저격수는 이미 그날 아침 2명의 뉴질랜드 군인을 사살했습니다. 헐미는 뒤에서 접근했습니다. 거리는 300m였습니다. 그는 4배율 조준경을 사용하여 표적을 식별했습니다. 독일군이었습니다. 분명히 K-98K 조준경 소총을 든 저격수였습니다. 그는 십자선을 고정했습니다. 숨을 내쉬고 방가스웨를 당겼습니다. 독일군 저격수는 쓰러졌습니다. 해열미는 볼트를 조작했습니다. 주변을 살폈습니다. 안전했습니다. 그는 다음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전고 무렵 3명의 독일군 저격수가 더 사살되었습니다. 오후 4시 무렵에는 2명이 더 사살되었습니다. 해열미는 유령처럼 움직였습니다. 독일군 스모크 덕분에 뉴질랜드 군복으로는 자살 행위나 다름없는 교전 지역을 넘나들 수 있었습니다. 그는 독일군 기관총 진지를 지나쳤습니다. 독일군 박격포 진지와 독일군 야전 병원도 통과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또 다른 팔쉬름 예거였습니다. 단, 그의 임무는 독일군 저격수를 사살하는 것이었습니다. 5월 23일 새벽, 헐미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19대대 소속이던 그의 동생 해럴드 찰스 헐미 상병, 일명 블론디가 5월 26일 갈라토스 근처에서 전사했습니다. 해얼미 3 형제가 크레타 섬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2명만 남았습니다. 그날 아침 클라이브 헐미의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냉철한 사냥꾼은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그는 체계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크레타 섬의 모든 독일군 저격수가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존재였습니다. 5월 23일 사살 기록은 독일군 저격수 4명이었습니다. 5월 24일에는 독일군 저격수 6명을 사살했습니다. 독일군은 뭔가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그들의 저격수들을 사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측할 수도 멈출 수도 없었습니다. 5월 24일 독일군의 한 보고서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격수 피해가 막심하다. 미지의 적 저격수. 복수일 가능성도 있다. 진지가 노출되었다. 즉각적인 지원을 요청한다. 그 적 저격수는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독일군 스모크를 입고 독일 소총을 든 한 명의 뉴질랜드 농부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잃을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5월 25일 갈라토스 마을에서 뉴질랜드군의 방역이 시작되었습니다. 독일군은 전날 갈라토스를 점령했습니다. 이곳은 도로망을 통제하는 중요한 위치였습니다. 만약 연합군이 갈라토스를 영구히 잃는다면 크레타 섬 전체가 함락될 것이었습니다. 23대대가 반격에 나설 것이었습니다. 해열미는 닷새 만에 처음으로 부대에 합류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팔쉬름 예거 스모크를 입고 있었습니다. K-98K 소총도 계속 휴대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대대 동료들은 그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맙소사, 헐미, 자네 독일군처럼 보이는군. 헐미가 대답했습니다. 바로 그거죠. 반격은 오후 2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보병대가 갈라토스 거리로 돌격했습니다. 착검을 하고 소리쳤습니다. 독일군은 이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방어선은 거리마다
집마다 후퇴했습니다. 그러다가 공격은 정체되었습니다. 독일군은 학교 건물 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맹렬한 사격을 퍼부었습니다. 브렌 경기관총으로도 그들을 제거할 수 없었습니다. 소총 사격으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학교는 약 45cm 두께의 돌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방어 위치였습니다. 건물 안에 독일군은 뉴질랜드군의 공격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해올미는 허락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4개의 수류탄을 움켜쥐었습니다. 홀로 학교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독일군이 그를 발견하고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총알이 그의 발 주위 자갈밭에 튀었습니다. 그는 학교 벽에 도달했습니다. 자신을 벽에 바싹 붙였습니다. 독일군은 그를 맞추기 위해 총기를 아래로 조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2개의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것들을 학교 창문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쾅, 쾅. 그는 싸움초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개의 수류탄을 더 던졌습니다. 다른 창문들을 통해서였습니다. 쾅, 쾅. 그는 정문으로 돌격했습니다. 안에 있던 독일군은 기절하고 방향을 잃었으며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헐미는 K 소총으로 2명을 근거리에서 쏘았습니다. 그는 볼트를 조작하고 또 1명을 쏘았습니다. 나머지는 항복하거나 도망쳤습니다. 반격은 재개되었습니다. 뉴질랜드 보병대가 물밀듯이 들어왔습니다. 갈라토스는 오후 4시까지 탈환되었습니다. 헐미의 중대장은 나중에 이렇게 썼습니다. 헤얼미 하사는 홀로 전진하여 학교에 수류탄을 던졌습니다. 이는 방어선을 혼란시켜 반격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의 행동이 없었다면 우리는 갈라토스와 아마 크레타 섬까지 잃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헐미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뉴질랜드군이 갈라토스를 공고히 하는 동안 독일군 포병대는 마을을 포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방어 진지로 철수할 때였습니다. 헐미는 홀로 뒤에 남았습니다. 독일군 군복을 입고 K 소총을 든 채였습니다. 그는 도로를 주시했습니다. 독일군 순찰대는 갈라토스 쪽으로 조심스럽게 전진했습니다. 뉴질랜드군이 정말 철수했는지 확인하는 중이었습니다. 헐미는 그들이 가까이 오도록 두었습니다. 400m, 300m, 250m. 그때 그가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선두, 순찰대의 독일군 3명을 사살했습니다. 사격 사이에 볼트를 부드럽고 기계적으로 조작했습니다. 낭비되는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독일군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박격 포탄이 헐미의 위치 주위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움직였습니다. 새로운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연기가 거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격을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어둠이 내릴 무렵 그는 8명의 독일군을 더 사살했습니다. 그날 총 사살 수는 11명이 확인되었습니다. 오전 순찰 중 8명의 저격수, 갈라토스 방역과 역순찰 중 3명을 사살했습니다. 그의 총 사살 기록은 닷새 만에 독일군 저격수 21명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보병 표적들을 사살했습니다. 독일군은 무언가 끔찍한 것이 자신들을 사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5월 27일 연합군의 철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크레타 섬은 이미 잃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모두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독일군이 승리할지 여부가 아니었습니다. 연합군 병사들이 살아남아 탈출할 수 있을지였습니다. 23대대는 후방부대의 일부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철수를 엄호했습니다. 독일군이 1m 전진할 때마다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새벽 5명의 독일군 저격수가 수다만 근처 23대대의 방어선을 내려다보는 언덕에 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완벽한 관측 지점이었습니다. 저격수들은 뉴질랜드 군인들을 체계적으로 사살하고 있었습니다. 한 발, 1명 사살, 위치 이동, 반복. 레키 중령은 쌍강기형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 저격수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입니다. 대대를 전멸시키기 전에 말입니다.
해얼미가 다시 자원했습니다. 레키가 물었습니다. 5명 전부입니까? 헐미가 대답했습니다. 네, 5명 전부입니다. 중령님. 레키가 말했습니다. 그건 자살 행위입니다. 헐미가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중령님. 그게 제가 하는 일입니다. 레키는 헐미에게 쌍강경을 건넸습니다. 어디 한번 보여주십시오. 오전 6시 45분 헐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스모크 K-98K 소총. 그는 홀로 나섰습니다. 첫 번째 저격수는 뉴질랜드군 진지에서 400m 떨어진 바위 노두에 있었습니다. 조호운 위치였습니다. 해얼미는 크게 우회했습니다. 독일군 후방에서 접근했습니다. 팔쉬름 예거 스모크 덕분에 200m 이내까지 아무런 저지 없이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조준경, 십자선, 숨, 발사, 저격수는 쓰러졌습니다. 헐미는 즉시 움직였습니다. 한 발 쏘고 나면 절대 같은 위치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른 4명의 저격수들이 위협을 찾고 있을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격수는 500m 북쪽 올리브 나무 숲에 있었습니다. 더 어려운 표적이었습니다. 하열미는 내리막길에서 접근했습니다. 지형을 이용하여 자신의 움직임을 가렸습니다. 250m까지 다가갔습니다. 그는 돌벽 뒤에서 사격 위치를 잡았습니다. 조준경, 십자선. 독일군은 자신의 조준경을 통해 뉴질랜드군 진지를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는 헐미를 보지 못했습니다. 발사. 독일군은 경련하며 쓰러졌습니다. 죽었습니다. 2명 사살. 세 번째 저격수는 2발의 소총 소리를 듣고 위치를 옮겼습니다. 똑똑한 행동이었습니다. 해얼미는 그를 600m 동쪽에 있는 새로운 은신처로 추적했습니다. 긴 사거리 사격이었습니다. K-98K 소총의 유효 사거리 한계였습니다. 해얼미는 고지대를 찾았습니다. 그는 소총을 바위에 기댔습니다. 바람을 계산했습니다.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탄도, 낙하도 계산했습니다. 십자선이 표적에 놓였습니다. 독일군은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와 어깨만 보였습니다. 발사. 독일군의 머리가 뒤로 젖혀졌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3명 사살. 네 번째 저격수는 당황했습니다. 그는 독일군 본진 쪽으로 철수하기 시작했습니다. 헬미가 가로막았습니다. 300m 거리였습니다. 독일군은 그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아마 헐미를 또 다른 팔쉬름 예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발사. 4명 사살. 5번째 저격수는 가장 똑똑했습니다. 그는 제자리에 머물렀습니다. 도망치는 것이 자살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은신처 안에서 계속 위치를 바꾸었습니다. 자신을 더 어려운 표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헐미는 45분 동안 그를 추적했습니다. 그는 인내심 있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저격수는 결국 실수를 할 것이었습니다. 그는 실수를 했습니다. 표적을 찾는 동안 3초나 너무 오래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발사. 5명의 저격수가 모두 사살되었습니다. 헐미는 오전 9시 20분에 뉴질랜드군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레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가 물었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헐미가 대답했습니다. 5명 전부입니다, 중령님. 확인되었습니다. 레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독일군이 자네에 대한 노래를 만들겠군. 끔찍한 노래를 말일세. 헐미가 대답했습니다. 사망한 이들을 위한 노래라면 괜찮습니다, 중령님. 그날 오후 헐미는 더 많은 순찰에 자원했습니다. 철수 중에 독일군 저격수 2명을 더 사살했습니다. 그의 대대 동료들은 독일군 군복에 대해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유령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은 그를 보았습니다. 손을 흔들었습니다. 너무 늦을 때까지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총 사살 기록은 확인된 독일군 저격수 28명이었습니다. 5명이 더 남았습니다. 5월 28일 최후의 저항
23대대는 스파키아 해변으로 향하는 남쪽 도로를 통제하는 산악마을 스틸로스를 사수했습니다. 그곳은 수천 명의 연합군 병사들이 크레타 섬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탈출 해변이었습니다. 만약 스틸로스가 함락된다면 그 북쪽에 있는 모든 이들은 죽거나 포로 수용소로 끌려갈 것이었습니다. 새벽, 독일군은 최후의 공격을 위해 병력을 집결시켰습니다. 정보에 따르면 2,000명의 독일 보병과 산악 부대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400명의 뉴질랜드 군과 그리스 군에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계산이 맞지 않았습니다. 더 나쁜 것은 스틸로스를 내려다보는 능선에 독일군 중박격포 진지가 있었습니다. 81mm 박격포였습니다. 포탄이 뉴질랜드군의 방어 진지에 직접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사상자는 매분 증가했습니다. 누군가 그 박격포 병사들을 사살해야 했습니다. 독일군 전선 깊숙이 있는 자살 임무였습니다. 헤얼미는 물론 자원했습니다. 레키가 말했습니다. 하사, 그건 저격이 아닙니다. 보병 돌격입니다. 헤얼미가 대답했습니다. 독일군을 사살하는 겁니다, 중령님. 똑같습니다. 오전 7시 50분, 헐미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군 스모크, K-98K 소총, 만약을 대비해 4개의 수류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박격포 진지는 독일군 전선 후방 800m 지점에 있었습니다. 헐미는 곧장 그곳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숨거나 웅크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진지를 확인하는 또 다른 팔쉬름 예거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참호를 파고 있는 독일군 보병을 지나쳤습니다. 독일군 기관총병들과 명령을 외치는 독일군 장교들도 지나쳤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스플린터 위장은 마법과 같았습니다. 박격포 병력은 4명이었습니다. 쌍강경을 든 1명의 관측병, 고도를 조절하는 1명의 포수, 탄약을 다루는 2명의 탄약수. 그들은 30초마다 스틸로스에 포탄을 떨어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이며 치명적이었습니다. 헤얼미는 50m 이내로 접근했습니다. 무너진 돌벽 뒤에서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그는 진지를 살폈습니다. 4개의 표적. K-98K 소총 탄창에는 4발의 총알이 있었습니다. 약실에 1발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완벽하고 빠른 사격이 필요했습니다. 그가 발사하는 순간 500m 이내의 모든 독일군이 그의 위치를 정확히 알게 될 것이었습니다. 헤얼미는 1발을 약실에 장전했습니다. 느리고 조용하게 그는 소총을 어깨에 댔습니다. 첫 번째 표적은 관측병이었습니다. 박격포 병력의 두뇌였습니다. 그를 사살하면 나머지는 눈이 멀게 될 것이었습니다. 십자선, 발사, 관측병은 쓰러졌습니다. 그는 볼트를 조작했습니다. 장전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포수였습니다. 박격포를 조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발사, 포수 사살, 그는 볼트를 조작했습니다. 세 번째 표적은 자신의 소총에 손을 뻗는 탄약수였습니다. 발사, 탄약수 사살. 네 번째 표적은 마지막 탄약수였습니다. 그는 20m 떨어진 곳에서 빠르게 달리고 있었습니다. 헐미는 표적을 조준했습니다. 그리고 발사했습니다. 탄약수는 쓰러졌습니다. 4명, 4발의 총성 모두 사살되었습니다. 헐미는 K-98K 소총을 떨어뜨렸습니다. 수류탄을 움켜쥐었습니다. 박격포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독일군이 소리치고 사격했습니다. 총알이 그의 머리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81mm 박격포에 도달했습니다. 2개의 수류탄 안전핀을 뽑았습니다. 그것들을 박격포 포신 안으로 떨어뜨렸습니다. 그는 달렸습니다. 수류탄은 포신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박격포가 터졌습니다. 파편이 굉음을 내며 튀었습니다. 박격포는 파괴되었습니다. 헤얼미는 흙바닥에 엎드렸습니다. 독일군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30m, 20m 소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멈췄습니다. 혼란스러워했습니다. 헤얼미는 팔쉬름 예거 스모크를 입고 있었습니다. 독일군 군복이었습니다. 그가 아군이었을까요?
3초간의 혼란. 해얼미에게 필요한 것은 그뿐이었습니다. 그는 수직으로 질주했습니다. 협곡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독일군이 아군과 적군을 구별해내기도 전에 사라졌습니다. 그는 오전 8시 40분에 뉴질랜드군 진지로 돌아왔습니다. 임무는 완수되었습니다. 박격포는 파괴되었습니다. 4명의 병력은 사살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한 후 말했습니다. 중리영님, 왼쪽 측면에 독일군 저격수 3명이 더 있습니다. 후방 부대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레키가 말했습니다. 맙소사, 헐미, 좀 쉬어. 헐미가 대답했습니다. 그들을 사살하고 나서 쉬겠습니다, 중령님. 그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오전 9시 30분, 홀로. 독일군 스모크와 카-98K 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3명의 저격수를 1명씩 추적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이었습니다. 오전 10시 45분까지 3명 모두 사살되었습니다. 확정된 독일 저격병 사살 수는 31명입니다. 여기에 4명의 박격 포병이 추가됩니다. 그때 휴문 32번째 저격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북쪽으로 400m 떨어진 바위 속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완벽한 은신처였습니다. 독일군은 뉴질랜드 장교들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휴문 그가 중위 1명을 사살하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것은 정확한 사격이었습니다. 장교는 즉시 쓰러졌습니다. 휴문 잠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넓게 우회했습니다. 측면에서 접근했습니다. 200m까지 다가갔고 엄폐물을 찾았습니다. 그는 카르-98K 소총을 들어 올렸습니다. 조준경 너머로 독일 저격수가 보였습니다. 그는 젊었고 아마 22살 정도였습니다. 다음 목표물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방가소의 위에 있었습니다. 휴문 십자선을 고정했습니다. 그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방가소회를 당겼습니다. 그 독일군은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32명이었습니다. 휴문 다른 목표물들을 찾기 위해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는 33번째 표적을 발견했습니다. 이 저격수는 다른 위치에 있었습니다. 동쪽으로 500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휴문 조준경 너머로 그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저격수는 총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뉴질랜드 전선을 살피고 있었습니다. 휴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느리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 저격수는 이제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300m까지 다가갔습니다. 사격 위치를 찾았고 KR-98K 소총을 바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준경은 목표물에 고정되었습니다. 그 독일군은 뛰어났습니다. 그는 계속 움직였고 결코 오랫동안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휴문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는 호흡을 조절했습니다. 심장 박동수를 늦추었습니다. 이것들은 뉴질랜드에서 사슴을 사냥하며 배운 농촌 소년의 기술이었습니다. 독일군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는 5초 동안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사격을 조준하고 있었습니다. 휴미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그 독일군은 쓰러졌습니다. 33명이었습니다. 휴문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독일 보병들이 모여들기 전에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때 그의 왼쪽 어깨에 통증이 폭발했습니다. 그는 빙글빙글 돌며 넘어졌습니다. 땅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그는 총에 맞았습니다. 독일 순찰대가 150m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구 섬광을 보았습니다. 아마 그를 독일군 복장을 한 뉴질랜드 병사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러니했습니다. 휴문 왼쪽 팔을 움직이려 했지만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망가졌습니다. 펠쉬름예거 전투복이 피로 흠뻑 젖었습니다. 독일 소총은 3m 떨어져 있었습니다. 너무 멀어서 닿을 수 없었습니다. 독일 순찰대가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소총들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휴문 오른손으로 권총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웨블리 리볼버였습니다. 6발의 총알이 들어 있었습니다. 아마 8명의 독일군을 상대해야 했습니다. 계산은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투에서 언제 그랬던가요? 그때 휴메 왼쪽에서 뉴질랜드군의 소총 사격이 터져 나왔습니다. 뉴질랜드 순찰대가 그가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의 위치를 엄호했습니다. 독일군은 흩어졌습니다. 2명의 뉴질랜드 이등병이 흉을 아군 전선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들은 하사님에게 버티라고 외쳤습니다. 흉은 소총을 가져오라고 지시했습니다. 병사들은 소총을 잊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흉은 그것이 자이스 조준경이 장착된 독일 KR-98K 소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크레타에서 가장 좋은 소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에게 소총을 가져오라고 재차 명령했습니다. 한 이등병이 되돌아갔습니다. 그는 KR-98K 소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엄폐물로 전력 질주했습니다. 흉은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는 야전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왼쪽 어깨는 피 묻은 붕대로 감겨 있었습니다. 총알이 그의 쇄골을 산산조각 내고 근육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수술을 위해 이집트로 후송되어야 했습니다. 대대장 레키가 그의 곁에 서 있었습니다. 레키 대대장은 흉이 독일 저격수 33명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흉은 33명이 확정된 숫자이며 몇 명은 놓쳤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레키 대대장은 흉이 박격포 진지를 파괴하고 학교 건물을 공격했으며 적군 복장을 입고 8일 동안 대저격 임무를 수행했다고 말했습니다. 흉은 간단히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레키는 그에게 자신이 지휘했던 사람 중 가장 미친 병사라고 말했습니다. 흉은 그에게 감사했습니다. 레키는 이어서 흉에게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흉은 일어나 앉으려 했지만 어깨 통증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레키는 그의 원래 임무가 헌병하사로서 범죄자들을 감독하는 것이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신 그는 독일 소총과 군복을 사용하여 크레타에서 가장 치명적인 대저격수가 되었습니다. 레키는 그것이 직업이 아니라 정신병이라고 불레었습니다. 흉은 그것이 효과가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레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흉이 수백 명의 아군을 죽였을 33명의 적 저격수들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날 밤 흉은 스파키아 해변으로 후송되었습니다. 그 후 구축함을 타고 이집트로 갔습니다. 그리고 병원선을 타고 뉴질랜드로 향했습니다. 크레타에서의 그의 전쟁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전설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크레타 전투는 1941년 6월 1일에 끝났습니다. 독일의 승리였지만 피로스의 승리였습니다. 독일군 사상자는 전사 또는 실종 6,698명이었습니다. 부상자는 17,000명이었습니다. 투입된 22,750명 중 총 23,698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증원군을 포함하면 100%가 넘는 사상률이었습니다. 펠쉬름 예거 사상자는 전사, 부상 또는 실종 4,500명이었습니다. 이는 약 10,000명의 공수부대원 중 발생한 수치였습니다. 45%의 사상률을 나타냈습니다. 독일 공수부대의 손실은 매우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히틀러는 향후 모든 대규모 공수작전을 금지했습니다. 펠쉬름 예거는 다시는 대규모로 강화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정예 공수 전력은 크레타 이후 공격군으로서 사실상 파괴되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연합군의 대저격 활동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독일 소총을 노획한 뉴질랜드 하사가 33명의 독일 저격수들을 사살한 것이 포함되었습니다. 크레타 전투 이후 1941년 6월 15일자의 독일 정보 보고서가 작성되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크레타 작전 중 저격수 손실이 많았다고 명시되었습니다. 연합군 명사수들에 의해 120명 이상의 저격수가 사살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특히 노획한 장비와 군복을 사용한 미확인 연합군대 저격수가 효과적이었다고 언급되었습니다. 그들은 저격수 배치, 규정을 즉시 전술적으로 개정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독일군은 그것이 한 사람의 소행이라는 것을 결코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명의 연합군대 저격수들이 노획한 독일 장비를 사용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농촌 소년이 8일 만에 그들의 정예 저격수 33명을 사살했다는 생각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연합군 정보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1941년 7월 3일에 레키 중령의 전후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23대대의 AC 휴 하사는 개인적으로 33명의 적 저격수와 4명의 박격 포병, 그리고 수많은 보병 표적을 처리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1941년 5월 20일부터 28일 사이에 발생했습니다. 휴문 노획한 독일 저격용 소총과 위장 군복을 사용하여 적 진지를 침투했습니다. 보고서는 즉시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수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 추천은 승인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10일 런던 가제트가 휴의 빅토리아 십자훈장 훈장 사유를 발표했습니다. 훈장 사유는 휴 하사가 탁월한 리더십, 주도성, 기술, 인내를 보여주었다고 기술했습니다. 또한 가장 두드러진 용기와 직무 헌신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1941년 5월 20일 크레타에서의 격렬한 전투 시작부터였습니다. 그가 1941년 5월 28일 작전 중 부상을 입을 때까지 이러한 자질들을 발휘했습니다. 그 훈장 사유는 그의 행동들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여기에는 말레메에서의 방역과 단독 저격수 사냥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갈라타스 하교 건물에 대한 공격과 박격 포병 사살에 대해서도 기술했습니다. 그리고 확정된 독일 저격수 33명 사살을 명시했습니다. 이로써 그가 추적하여 사살한 적 저격수는 33명이 되었습니다. 그 직후 휴 하사는 또 다른 저격수를 추적하던 중 어깨에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클라이브 휴은 전쟁에서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1941년 7월 10일 뉴질랜드에 도착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부두에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크레타에서 나온 첫 빅토리아 십자훈장 수훈자였습니다. 그는 30살의 나이에 국민 영웅이 되었습니다. 1941년 10월 23일 넬슨에서 시민 환영 후회가 열렸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휴은 제복을 입고 왼쪽 팔에 팔걸이 붕대를 한 채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관심에 불편해했습니다. 그는 단지 자신의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남자들이 더 많은 일을 했고 그것을 하다 죽었다고 덧붙였습니다. 1942년 2월 2일 실일 뉴올 총독이 넬슨에서 열린 공식 행사에서 휴에게 빅토리아 십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휴은 메달을 받고 총독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는 언제 자신의 대대로 복귀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대답은 결코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1942년 2월 17일 의무심사위원회는 그를 전투 임무에 영구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선언했습니다. 어깨 부상으로 뼈가 산산조각 났고 신경이 절단되었습니다. 그는 왼쪽 팔을 수평 이상으로 올릴 수 없었습니다. 소총의 놀이쇠를 부드럽게 작동할 수 없었습니다. 저격수로서의 그의 날들은 끝났습니다. 휴은 그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는 훈련이나 행정 같은 비전투 임무로 재배치를 요청했습니다. 육군은 마지못해 허락했습니다. 1942년 5월부터 1943년 9월까지 휴은 본토 방어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는 준위 2등으로 진급했습니다. 그는 신병들을 훈련시켰고 대저격 전술에 대한 강의를 했습니다. 한 신병은 나중에 휴 준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그는 휴 준위가 독일군의 전술을 가르쳐 주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독일군이 어떻게 생각하고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사살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휴은 크레타에서 자신이 사용했던 독일 소총을 보여주었고 신병들이 그것을 만져보게 했습니다. 휴은 독일군이 세계 최고의 광학 장비를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유리한 이점을 제공한다면 노획 장비를 사용하는 것을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말라고 조언했습니다. 그 신병은 이것이 자신이 받은 가장 실용적인 군사 조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43년 휴문 마침내 전역했습니다. 그는 32살이었습니다. 더 이상 복무하기에는 너무 심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는 1946년 런던에서 열린 승전 기념 행사에 다른 뉴질랜드 빅토리아 십자훈장 수훈자들과 함께 참석했습니다. 그는 쏟아지는 관심을 불편해 했습니다. 그는 목에 걸린 메달보다 집에 돌아오지 못한 전우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습니다. 전쟁 후 휴문테 푸켓 근처의 퐁가카와에 정착했습니다. 그는 운송회사를 인수했습니다. 그는 일반 운송업자로 일했고 결국 회사 이사가 되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살았으며 홍보를 피했습니다. 언론인들이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그는 대개 거절했습니다. 그는 종종 기자들에게 죽은 젊은이들에 대해 쓰라고 말하며 그들이 영웅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지 운이 좋았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로나와 결혼했습니다. 2명의 자녀를 두었는데 데니스와 아니타였습니다. 데니라는 별명으로 불린 휴문 포뮬러 1 레이싱 드라이버가 되었습니다. 1967년 그는 포뮬러 1 월드 드라이버 챔피언십에서 우승했습니다. 그는 포뮬러 1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유일한 뉴질랜드인이었습니다. 부전자전으로 그는 압박 속에서도 침착했습니다. 필요할 때는 공격적이었고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이브 휴문 1982년 9월 2일 태 푸켓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는 71살이었습니다. 오래된 전쟁 부상으로 인한 합병증이 마침내 그를 덮쳤습니다. 그는 태푸켓의 더들리 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그의 빅토리아 십자훈장은 뉴질랜드의 테마타 토아 국립 육군 박물관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발레어 알코브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가 크레타에서 사용했던 독일 카플케 소총은 결코 회수되지 못했습니다. 아마 후송 중에 파괴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분실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전설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뉴질랜드 사관학교들은 휴메 전술을 가르칩니다. 그들은 즉흥적으로 행동하고 적응하라고 가르칩니다. 또한 아군 장비보다 우수할 경우 적군 장비를 사용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교리가 승리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국립육군박물관은 휴메 빅토리아 십자훈장을 그의 이야기와 함께 전시합니다. 학교 단체들도 박물관을 방문합니다. 재향군인회는 매년 5월 28일 태 푸켓에서 기념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 기념 행사는 노획한 독일 소총으로 8일 만에 나치 저격수 33명을 사살한 하사를 기리는 자리입니다. 독일 KR-98K 소총은 전쟁 후 전설이 되었습니다. 전후 분석 결과 독일의 광학 장비 품질이 연합군 장비보다 우수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미국, 영국, 소련군은 모두 노획한 독일 조준경을 사용할 수 있을 때 활용했습니다. 휴문 이미 1941년에 그것을 알아냈습니다. 이것은 공식 정책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현대 특수부대들은 휴미 적군 군복을 사용한 사례를 연구합니다. 그것은 논쟁의 여지가 있고 위험했지만 효과적이었습니다. 영리한 전술과 전쟁 범죄 사이의 경계선은 얇습니다. 휴문 8일 동안 그 선 위를 걸었지만 불필요한 잔혹 행위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투원들을 사살했습니다. 기만 전술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통계는 이러한 영향력을 증명합니다. 크레타 전투 마지막 날들 동안 독일 저격수의 효율성은 60% 감소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 흉과 다른 연합군대 저격수들이 독일 저격수들에게 끊임없이 위치를 바꾸도록 강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오래 숨어 있어야 했고 위험을 덜 감수해야 했습니다. 이는 독일 저격수의 하루 사살 수를 줄였습니다. 5월 20일부터 22일 사이에는 15명이었던 것이 5월 26일부터 28일 사이에는 6명으로 감소했습니다. 33명의 독일 저격수가 사망했습니다. 수백 명의 연합군 생명이 구원되었습니다. 한 개의 빅토리아 십자 훈장이 수여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심오한 교훈이 얻어졌습니다. 때로는 최고의 무기가 군대에서 지급받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죽은 적에게서 빼앗아 그의 동료들에게 겨누는 무기일 수도 있습니다. 독일군은 전쟁 후 휴메 적군 소총에 대해 알게 되자 그를 비웃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불명예스럽고 신사답지 못하다고 불렀습니다. 또한 군사협약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휴메의 답변은 1970년 인터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크레타의 공수부대원들을 강화시켰고 뉴질랜드군은 그들을 사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독일군이 자신의 형제를 죽였기 때문에 자신이 그들의 저격수들을 죽였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전쟁의 신사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오직 승리하거나 죽는 것뿐이며 자신은 승리를 선택했다고 덧붙였습니다. 23대대는 740명의 병력을 이끌고 크레타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448명과 함께 철수했습니다. 29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는 39%의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휴메대 저격 활동이 없었다면 사상자는 훨씬 더 많았을 것입니다. 독일 저격수들은 저격수 1명당 하루 평균 5명을 사살했습니다. 33명의 저격수가 8일 동안 활동했다면 1320명의 잠재적인 연합군 사상자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휴은 수십 명, 어쩌면 수백 명의 사망을 막았습니다. 그가 구한 사람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가정을 이루고 삶을 꾸려 나갔습니다. 그들의 자녀와 손주들은 더니든 출신의 한 농촌 소년 덕분에 존재합니다. 이 소년은 적군 군복을 입고 독일 소총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독일 저격수 33명을 사살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들이 중요합니다. 클라이브 휴은 전후 보고서를 남겼습니다. 또한 빅토리아 십자 훈장 사유도 남겼습니다. 그의 대대장 추천서도 있습니다. 이 문서들은 그가 독일 저격수 33명을 사살했다고 말해 줍니다. 그는 박격 포병들을 섬멸했고 학교 건물을 공격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두려움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무장시킨 후 군인이 된 범죄자들을 처벌센터에서 지휘하는 무게감은 엄청났습니다. 형제를 잃은 슬픔도 있었습니다. 독일군 진지를 잠행할 때마다 그는 발각되거나 포로가 되어 처형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공식적인 역사는 우리에게 숫자들을 제공합니다. 하지만 숫자는 적군 제복을 입고 적군 병사들 사이를 걸어가는 용기를 전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자세히 봤다면 그를 즉시 사살했을 것입니다. 또한 시체에서 노획한 소총으로 8일 동안 33명을 죽이는데 필요한 기술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200m 이상 거리에서 사살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였다면 지금 바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세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하나가 이 이야기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도록 유튜브에 알려줍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을 켜주세요. 우리는 매일 먼지 쌓인 기록 보관소에서 잊혀진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전쟁의 판도를 바꾼 병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실제 인물들의 진정한 영웅담입니다. 정치도 숨겨진 의도도 없습니다. 그저 기억될 가치가 있는 역사뿐입니다. 지금 바로 댓글을 남겨주세요.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필리핀, 인도 등 전 세계 어디에서든 좋습니다. 우리의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걸쳐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한 시청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기억들을 살아있게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가족 중 복무한 사람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여러분이 여기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엘프리드 클라이브 휴 병장과 23대대의 292명 용사들이 침묵 속에 사라지지 않도록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들은 크레타에서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 용사들은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를 가능하게 돕고 있습니다.